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의 세계,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하죠. 계약과 책임의 기본 틀, 채권 총론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일상 거래부터 복잡한 소송까지 사실 안 얽힌 곳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채권 총론이라는 게 결국 채권사, 채무자 사이의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기본법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법률 관계를 푸는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데비게이션이요? 좋은 비유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 총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요. 특히 이제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주요 판례들, 그리고 또 최근 판례 경향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랄까 1대1 스터디처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분야를 탄탄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채권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볼까요? 채권이 정확히 뭔가요? 네, 채권. 그 채권이라는 게요. 특정인, 그러니까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채무자죠. 이 채무자에게 어떤 특정 행위, 이걸 법률 용어로는 급부라고 하는데요. 아, 급부? 네네. 네, 이 급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죠. 그렇죠. 계약이 제일 많죠. 네, 그런데 계약 외에도 뭐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아니면 불법행위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는데요. 계약에서 정한 주된 급부 의무, 예를 들면 물건 넘겨주고 돈 받고 하는 거 외에도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 의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아, 부수적주의 의무요? 그건 뭔가요? 네, 예를 들면 계약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 같은 거죠. 뭐 보호 의무나 안전 배려 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하, 계약 내용에 직접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판례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자나 아니면 그 기획 여행업자처럼 고객 안전에 대해 좀 책임을 많이 지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고객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꽤 넓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나면 이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모든 계약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거나 뭐 도둑 드는 것까지 막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아, 계약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그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네요. 네, 중요한 점 같습니다. 자, 그럼 채무가 생겼을 때 이건 없애는 가장 기본 방법, 변제로 넘어가 보죠. 변제에서 핵심은 뭔가요? 변제는 역시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 그러니까 약속한 그대로 제대로 갚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걸 법적으로 딱 보여주는 행위가 변제 제공인데요. 민법 461조를 보면 채무자가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 같은 방법으로 적법하게 변제를 제공하면요. 설령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해도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이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복잡하던데요? 아, 네. 이거 실무에서도 종종 문제됩니다. 변제 충당 순서는 민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476조랑 477조예요. 네. 가장 먼저는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이걸로 갚기로 합의했으면 그게 1순위고요. 합의가 최우선이군요. 네, 합의가 없으면 변제하는 채무자가 지정할 수 있고요. 채무자도 지정 안 하면 변제받는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채무자 지정, 그다음 채권자 지정. 그렇죠. 근데 양쪽 다 지정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법정 충당 순서로 가는 겁니다. 법이 정한 순서대로요? 법정 충당은 그럼 기준이 뭔가요? 법정 충당은 이제 합리적인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변제기가 이미 온 빚이랑 아직 안 온 빚이 있으면 변제기가 온 빚부터 갚는 걸로 보고요. 네. 만약 여러 빚 모두 변제기가 왔다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더 많은 빚, 가령 뭐 이자율이 더 높은 빚부터 충당하는 거죠. 아, 이율 높은 거부터.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민법 479조에 보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있죠. 이게 당사자가 지정하는 지정 충당보다도 더 먼저 적용됩니다. 아, 비용, 이자, 원본 순서가 지정보다도 우선한다고요? 이건 좀 의외네요. 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굉장히 존중해요. 지정보다 우선하는 건 당연하고 일단 합의가 된 후에도 제3자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법정 충당할 때 변제 이익이 똑같다. 예를 들어 두 채무다. 보증인이 있거나 없다. 이런 경우는 각 채무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아, 비례해서. 네, 알겠습니다. 합의, 지정, 법정 순서, 그리고 비용, 이자, 원본 우선 적용. 잘 정리해야겠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약속대로 채무 이행이 안 되면 이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뭘 조심해야 할까요? 채무 불이행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제때 못하는 이행지체, 아예 불가능해진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뭔가 부족한 불완전 이행.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판례 이혼으로 좀 더 중요해진 건데 이행기가 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명백하게 나 못해 이렇게 거절하는 이행 거절이 있습니다. 아, 이행 거절. 네. 이 4가지 모두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잘못,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게 위법해야 성립하는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판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몇 가지 짚어보면요. 예를 들어 이행지체 같은 경우 설령 내 채권이 가압류돼서 돈 주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라도 이행기가 오면 원칙적으로 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가압류가 면책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아, 가압류돼도 지체 책임은 진다. 네. 그리고 이행불능은 판단이 좀 필요한데요. 부동산 매매에서 그냥 가등기만 돼 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이행불능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데 매도인이 돈이 없어서 이걸 도저히 말소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면 이건 사실상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군요. 그렇죠. 한편 뭐 등기 말소 의무 같은 건 성질상 이행불능이 되긴 어렵고 그냥 손해배상 문제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행거절. 이게 실무상 중요한데요. 채무자가 이행기 전이라도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못하겠다고 딱 잘라 말하면 채권자는 더 기다리거나 독촉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최고 절차 없이 바로요? 그게 핵심이군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제 방법은 역시 손해배상 청구겠죠. 맞습니다. 민법 394조는 돈으로 배상하는, 즉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네. 특히 금전 채무, 돈 갚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 397조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채권자는 손해가 실제로 났는지 얼마인지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손해 증명이 필요 없다. 네. 그리고 반대로 채무자는 나 잘못 없었어 이렇게 항변해서 책임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금전채무 이행 지체 책임은 이렇게 아주 엄격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손해배상 범위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계약이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쓴 비용 있잖아요. 이런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아, 해제 시에는 실내이익도 가능하군요. 네. 물론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 쪽 잘못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깎는 거. 과실상계라고 하죠. 이건 반드시 고려됩니다. 과실상계, 네, 손해배상 부분도 참 중요하네요. 자, 채권이 소멸하는 방식에는 변제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죠. 상계랑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계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서로 상대방한테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각자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까서 없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흔히 말하는 퉁친다는 그거죠. 아, 퉁치는 거, 네. 이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양쪽 채권이 다 변제기가 와 있어야 하고요. 또 채권 성질상 상계가 가능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고의로 불법행위에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자고는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법률에서 상계를 금지한 채권이 아니어야 하고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게 양 채권이 처음으로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 상계적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소급표가 있군요. 네, 상계 관련해서는 특히 소멸시효랑 얽힌 판례가 중요해요.
민법 495조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시효 완성 전에 상대방 채권이랑 상계할 수 있는 상태, 즉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그 채권으로 상계하는 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의 기준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관계 중에 생긴 연체차임 채권이 이미 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생기잖아요. 이 둘은 상계적상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은행이 실수로 돈을 잘못 입금했어요. 그럼 은행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기죠. 이걸 그 고객의 대출 채무랑 상계하는 건 원칙적으로 괜찮은데 만약 그 잘못 입금된 예금 채권에 제3자가 압류를 걸거나 하면 신의칙상 상계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네, 상계적상 시점 판단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소멸시효 제도 자체는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원칙이죠? 정확합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법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안 쓰면 그냥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예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 종류마다 다른데요.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인이 상행위로 얻은 상사채권은 5년. 근데 물품 대금 같은 건 또 3년 단기 시효고요. 공사 대금 3년, 임금 채권 3년,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시효 기간이 그냥 흘러가는 걸 막는 중단 사유랑 잠시 멈추게 하는 정지 사유가 있다는 건데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가 빚 인정합니다 하는 승인. 이게 대표적인 중단 사유예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건 다 없어지고 중단 사유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 리셋되는 거군요. 네. 그럼 시효가 완성되면 효과가 뭐냐?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이라고 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그냥 당연히 없어진다고 봐요. 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이거 시효 완성됐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이걸 원흉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안 하면 법원은 시효 완성을 고려 안 합니다. 아,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판단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효 중단 사유 중에 승인 있잖아요. 이건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표시하면 이것도 묵시적인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일부 갚거나 좀만 기다려달라고 변제 유예 요청하는 것 같은 거요. 묵시적 승인도 인정된다. 흥미롭네요.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관계로 가볼까요? 채권 관계에 여러 사람이 엮이면 어떻게 되나요? 연대 채무가 대표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을 때 원칙은 각자 자기 몫만큼만 책임지는 분할 채무인데요. 네. 근데 당사자끼리 특약을 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연대 채무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연대 채무에서는 채무자 각자가 빚 전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책임을 져요. 채권자는 연대 채무자 누구한테든 아니면 전부한테 동시에든 순서대로든 전액을 다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명한테 다 청구할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연대 채무자 중 한 명이 빚을 다 갚으면 다른 모든 채무자의 빚도 같이 소멸합니다. 아, 그렇군요. 연대 채무의 또 다른 특징은 특정 채무자한테 생긴 일이 다른 채무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이걸 절대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유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 공탁, 상계, 그리고 채권자가 빚을 면저해 주는 거, 단 면제받은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만, 소멸시효 완성, 이것도 완성된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만, 이런 것들이 절대효를 가져요. 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가는군요. 네, 반면에 이행 청구라든지 채무 승인 같은 시효 중단 사유,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거, 이런 건 원칙적으로 그 해당 채무자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효력만 갖습니다. 절대효랑 상대효 구분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담 부분 넘어서 변제한 연대 채무자는 다른 연대 채무자한테 네 몫 내놔라 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아, 구상권. 네. 그럼 연대 채무랑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부진정 연대 채무는 뭔가요? 아, 네. 부진정 연대 채무. 이건 개념적으로 꼭 구별해야 하는데요. 연대 채무는 채무자들 사이에 어떤 주관적인 공동관계, 하나의 기약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진정 연대 채무는 발생 원인은 서로 다른데 우연히 똑같은 내용을 갚아야 하는 여러 개의 채무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 사람이 같이 불법행위 저질러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 아니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장님이랑 직원이 같이 책임지는 경우 같은 거죠. 아, 원인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같은 걸 갚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 부진적 연대채무는 연대채무랑 다르게 절대효를 갖는 사유가 거의 없어요. 오로지 변제, 공탁, 상계처럼 채권을 실제로 만족시키는 사유만 다른 채무자한테 영향을 주고요. 그 외에 한 채무자에 대한 면제나 시효 완성, 혼동 같은 건 다른 채무자한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아, 변제 같은 만족 사유 외에는 서로 영향이 없다. 네. 구상관계도 연대채무처럼 법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각 채무자 내부 관계, 예를 들면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 같은 걸로 정해지고요. 그리고 부진적 연대채무 관련해서는 최근에 중요한 판례 변경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부진적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게 갚아야만 다른 사람한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는 자기 부담 부분에 못 미치게 갚았더라도 그 갚은 범위 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 구상권 범위가 넓어졌네요. 네. 또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일부를 변제했을 때 다른 사람 채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례 변경도 있었으니까 이건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아, 판례 변경 사항은 정말 중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채권을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하는 수단으로 가보죠. 보증 채무가 대표적일 텐데요. 핵심만 간단히 짚어주시죠. 채무도 같이 없어져요. 따라다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충성인데요. 일반 보증은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먼저 돈 달라고 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한테 먼저 청구하고 그 사람 재산부터 집행해 보세요 라고 버틸 수 있어요. 이걸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요. 아, 버틸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연대보증이라고 특약을 맺으면 이런 보충성이 없어져요. 그냥 보증인이 주채무자랑 거의 똑같이 전액 책임을 지는 거죠. 실무에서는 거의 다 연대보증이죠. 그렇죠. 연대 보증이 무섭죠. 네. 보증 채무 관련해서는 주계약 기간이 연장됐을 때 보증 기간도 당연히 연장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합의해야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또 2008년에 만들어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있잖아요. 이게 보증계약 방식이나 보증 최고액 특정 같은 걸 규정해서 보증인을 좀 두텁게 보호하는데 실무상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보증인 보호법 중요하죠. 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로 가볼까요? 채권도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겠죠. 채권 양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질상 양도가 안 되거나 부양 청구권 아니면 당사자끼리 양도하지 말자고 양도금지 특약을 맺었으면 예외적으로 제한되지만요. 네. 채권이 양도됐을 때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양수인이라고 하죠. 이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이제 내가 채권자요 라고 주장하려면 원래 채권자인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아니면 채무자 스스로 양도된 거 알겠습니다 하고 승낙해야 합니다. 이게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에요. 민법 450조 1항이죠.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 통지 또는 승낙. 네. 그런데 이걸 채무자 말고 다른 제3자, 예를 들어 똑같은 채권을 이중으로 양수한 다른 사람이나 그 채권에 압류 건 사람 같은 제3자한테도 주장하려면요. 이 통지나 승낙이 그냥 하면 안 되고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이게 450조 2항이고요. 아, 제3자에게는 확증일자가 필요하다. 내용 증명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통지나 공증받은 증서에 의한 승낙 같은 거요. 이 확정일자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 같은 게 있나요? 이중양도되면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중 양도됐을 때 누가 우선하느냐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확정일자이나 통지나 승낙을 먼저 갖춘 양수인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먼저 갖춘 사람? 네. 만약에 여러 양수인이 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 승낙을 받았다. 이러면 그 통지나 승낙서가 채무자한테 더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합니다. 도달 시점이 기준이에요. 아, 도달 기준. 네. 그래서 설령 확정일자 없는 통지 승낙이 먼저 있었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 승낙을 채무자한테 먼저 도달시키면 그 후순위였던 사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확정일자부 통지 승낙의 도달 시점이 결정적이군요. 네, 오늘 정말 채권 총론의 핵심적인 내용들, 발생부터 소멸, 그리고 다수 당사자 관계, 담보, 이전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훑어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 내용, 변제와 충당,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상계와 소멸시효,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 양도까지 이 기본적인 원리들이 실제 법률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특히 오늘 같이 살펴본 판례들은 이 추상적인 법조문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체계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요즘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나 개인정보 포함한 데이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많잖아요. 네, 아주 뜨겁죠. 과연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나 정보에 대한 권리관계를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민법의 채권 총론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기존의 채권이나 급부, 채무불이행 같은 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건 제대로 담으려면 뭔가 새로운 법리나 입법이 필요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기술 발전과 법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돋려주시네요. 변화하는 시대에 법이 어떻게 발맞춰 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논의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